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앞쪽 가게들도 폐업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이 폐업했고 기본적으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에서는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곳 가운데 최근 큰 화제를 모은 곳이 183년의 역사를 가진 우산 전문 가게 신예성입니다. 이 가게는 청나라 도광제 시기 광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그 후 1950년대에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옮겨와 심수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 대에 걸쳐 우산 하나 그리고 그 장인 정신 하나로 전쟁, 이민 물결 등의 경제 기복을 겪었지만 결국 이 시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5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구요위 씨는 가게를 2025년 말에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산을 말아먹은 자식이라고 표현하며 조상들이 남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이 말을 들은 많은 오래된 동네 주민들은 마음이 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예성의 퇴장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반년 사이에 문을 닫은 가게가 300곳 그중 70%는 음식점입니다. 41년 전통의 대반 베이커리, 33년 된 해황죽집, 수십 년 된 전통 디저트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곳은 동남안 나소거리입니다. 2012년 롱진이 한 점포를 차지하기 위해 매달 230만 홍콩 달러의 임대료를 기꺼이 지불했었죠. 그때 나소거리는 뉴욕, 도쿄보다 더 비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가 들어섰고 월세는 230만 홍콩 달러에서 13만 홍콩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90% 이상 급락한 셈입니다. 프라다는 월세 900만 홍콩 달러짜리 플래그십 스토어도 철수했습니다. 요즘 가시는 식당마다 문을 닫는다고 하나요? 맞아요. 요즘 딤섬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좀 줄였는데 이 집도 닫는다고 하고 저 집도 닫는다고 하고 요즘 홍콩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정말 홍콩 좀 살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홍콩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식당에도 손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콩 외식업계는 오랫동안 높은 임대료에 짓눌려 왔고 임대료는 전체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금이나 식재료 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장사가 조금만 부진해져도 즉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에는 분주하고 활기차 보이지만 실상은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홍콩의 점포는 이미 단순한 영업 공간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건물주에게 있어서 임대료는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자산가치 평가의 기준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자산가치 하락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그럴 경우 은행은 대출을 재평가하거나 담보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흐름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공실 상태로 두더라도 임대료는 내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때 황금 상권이었던 동랑만 러셀 거리에서는 임대료가 70%까지 폭락할 수 있었지만 일반 주택가의 작은 점포들은 상징적으로만 약간 내리거나 아예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진짜로 벼랑 끝에 몰리는 건 두 손으로 생계를 꾸리는 작은 상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건물주들이 몰려들며 머리를 싸매고 경쟁했었습니다. 홍콩에서 이런 상가들을 사기 위해서였죠. 제곱피트당 10만, 20만 홍콩 달러 이상을 들여 이 상가를 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천만 홍콩 달러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 모두 부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한눈에 봐도 전부 다 엉망진창인 모습이에요. 임대를 놓으려 해도 안 나가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이 주말인데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네요. 예전에는 거리에 사람이 가득했고 아무 장사나 해도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던 홍콩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상인들이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고 말합니다. 동남안, 관주, 첨사치, 예전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북적이는 곳인지 알 수 있었던 거리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가게들이 썰렁하고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옷가게 사장님은 20년 넘게 장사해온 분인데도 울먹이며 말합니다. 장사한 지 30년 됐지만 이렇게까지 암울한 광경은 처음 본다라고요. 매일 비어있는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이젠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 홍콩의 재래시장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긴 하지만 그 분위기는 확연히 예년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가족 7명이 함께 동지 음식을 먹었는데 약 1,000 홍콩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절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또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도시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명절 분위기도 많이 희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화가에서 30년 가까이 채소 가게를 운영해온 영전은 시장 장사가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사람이 몰려오는 것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며 근처에 지하 상가가 점점 많아지는 데다 시민들이 북상해 채소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홍콩 내 소비는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동지에서는 물건이 예년보다 훨씬 더디게 팔렸다고 합니다. 해산물을 파는 상인도 같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만 되면 많은 가정이 한 번에 1,000 홍콩 달러 이상씩 쓰곤 했지만 올해는 확연히 보수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600에서 800 홍콩 달러 사이로 떨어졌고 랍스터나 성대 같은 고가 해산물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었으며 상인들도 재고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100g에 수백 홍콩 달러나 하는 가격은 모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룡성 재래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은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왔는데 집에서 후어거를 해 먹을 계획이라며 예산은 800 홍콩 달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채소 가격이 평소보다 살짝 비싼 정도지만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소비할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에 북상 소비를 하긴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고 사람도 너무 많이 복잡하다 보니 결국 홍콩에 남아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전통 명절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홍콩의 전체 소매 매출은 한때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소비 패턴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관광객에 의존하던 명품 매장, 약, 화장품 전문점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 현지 젊은 세대는 오히려 온라인 쇼핑, 국경을 넘는 소비를 선호하며 사람이 적고 조용하며 체험적인 요소가 있는 소비 공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소비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러 휴일에 봉허한 도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온도차는 점차 홍콩 관광 및 소매업계가 직면한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홍콩은 명절이 되면 현지인들도 외지로 빠져나가고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 수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호텔 투숙률도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절이나 국경절 연휴에는 참사취와 왕각 일대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약국이나 뷰티숍 소매점들은 본토 관광객들의 소비에 크게 의존하며 홍콩 경제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2,000곳이 넘는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홍콩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소비 여력이 낮은 젊은 층이고 여행도 인증샷 중심의 당이 관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핫플레이스 몇 곳만 찍고 돌아가는 이른바 특전 병식 여행이 대세죠. 식사는 대부분 저렴한 차식당이나 맥도날드에서 해결하고 호텔 가격이 비싸다 보니 맥도날드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심천에서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한편 홍콩 시민들 역시 명절에 홍콩에서 소비하는 것을 꺼리고 물가가 저렴하고 선택지도 많은 대만구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홍콩의 관광 산업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홍콩의 소비력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명절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치밀하게 계산하며 지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지출부터 따져보고 나서야 쓴다는 의미입니다. 명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재래시장도 불은 켜져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명절의 활기찬 분위기가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홍콩의 오프라인 매장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식사 한 끼에도 수백 홍콩 달러가 들다 보니 일부 중국 본토 관광객들은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는 편을 선택하고 홍콩식 딤섬 식당에서는 아예 소비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이 가져온 충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은 더욱 보편화되었고 2025년에는 홍콩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무려 60%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졌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유동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지 소비 감소, 높은 임대료, 임금비 상승 역시 홍콩의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주요 원인입니다.
홍콩 자본 브랜드들이 북상하여 본토에 진출하고 중국 본토 브랜드는 남하하여 시장을 차지하려 들면서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홍콩 오프라인 소매업계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상업 분야에서도 홍콩 현지 소매 브랜드들은 전략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홍콩의 유명 체인 소매 브랜드 만영은 중국 본토 시장에서 공지를 발표하며 모든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0곳이 넘는 매장에 영향을 미치며 만영이 본토에서 20여 년간 이어온 사업 확장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공지에서는 회원들에게 보유 포인트를 제때 정리할 것을 안내했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최종 영업일은 2026년 1월 15일, 온라인 쇼핑몰, 미니 프로그램,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플래그십 스토어는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만영의 본토 내 사업은 역직구 전자상거래 채널만 유지될 예정입니다. 만영의 철수 소식은 홍콩 자본 기업들이 중국 본토 소매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외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홍콩 브랜드들은 본토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기대를 걸고 급성장을 노렸지만 경제 성장률 둔화, 소비 형태 변화, 현지 브랜드가 부상함에 따라 홍콩 자본 소매의 중국 내 경영 압박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만영의 결정은 하나의 사례이자 홍콩 자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홍콩 경제는 겉보기에는 예상보다 나은 성적표를 제출한 해였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은 홍콩 정부에 의해 3.2%로 상향 조정되었고 재정 상황도 연초 예상보다 좋아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이 숫자들 뒤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초에는 시장 전반 조심스러운 전망이 우세했고 외부에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 수치가 발표되면서 전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홍콩 경제의 회복 탄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인지세 수입이 뜻밖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약 440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했고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며 공급도 늘어난 덕분에 세수는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가초 행정장관은 북경 방문 후 홍콩으로 돌아와 재정 개선은 2-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이 장부상의 성과를 끌어낸 것임과 동시에 시장에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기성 반짝 성과가 구조적 성장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소위 홍콩의 기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콩이 비교적 눈에 띄는 경제 지표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 반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동성으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은 대부분 금융 및 자본시장 회복 덕분이며 특히 IPO와 주식시장 화랑이 투자 심리를 견인한 것이지 소비, 산업, 민생 전반의 실질적 회복 덕분은 아닙니다. 즉 2025년의 홍콩이 주목받은 이유는 자본시장의 홍콩이지 서민경제의 홍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바닥을 찍은 듯한 조짐을 보이지만 빠르게 반등할 조건은 부족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홍콩 내 신축 주택 공급은 충분하며 개발업자들은 가격 책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형 개발자들은 자금 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대형 개발자들은 막대한 자금 조달에 의존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점차 은행 시스템으로까지 전이되고 있으며 항생은행 등 일부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 임대료와 자산 가치가 조정되면서 이는 단순히 건물주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신용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사회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홍콩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이 홍콩인을 위한 BN 비자 제도를 개방한 이후 이미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국 땅을 밟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자 정책의 도입은 홍콩의 정치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사회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화했고 공공담론의 공간은 뚜렷하게 위축되었으며 다수의 정치 인사들과 사회단체들이 해체되거나 활동을 멈추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영국 해외 시민 신분을 보유한 홍콩 시민들에게 비자 제도를 개방했고 이를 통해 영국 내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해졌으며 5년 연속 거주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많은 홍콩 가정에게 있어 이민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내린 장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난 사람도 있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찾는 이도 있으며 단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이들의 인식에 반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많은 중국 본토 국민들이 민족 감정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여러 세부적인 현실들이 조용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인들은 홍콩의 낮은 세율, 법치, 신뢰 기반의 은행 환경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자본과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홍콩은 빠르게 자유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역과 거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금 결제가 필요해지겠죠. 그런데 각기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서로 결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머니, 즉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운용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뭐죠? 바로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홍콩은 점차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세수도 늘어났고 홍콩 정부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며 홍콩 시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또한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거주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홍콩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문화와 시야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태국 친구들과 함께 홍콩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여권만 있으면 비행기표를 사서 바로 갈 수 있고 무비자로 30일 동안 머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홍콩에 가려면 무비자가 아니고 꼭 홍콩 마카오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태국 친구들은 그냥 비행기표 사면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비행기표를 사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왜 표를 안 샀는지 말하기조차 민망했어요. 제 통행증이 이미 만료됐거든요. 근데 만약 통행증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저는 홍콩에 최대 7일밖에 머물 수 없어요. 그 태국 사람들, 평소 우리가 얕잡아보던 작은 나라 국민들이 지금은 홍콩에 무비자로 30일 머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정말 민망하고 난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부모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남의 집 아이는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정작 자기 집 아이는 문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어떤 네티즌은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홍콩에서 중국 본토 주민들보다 훨씬 더 관대한 무비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면 영국과 캐나다 관광객은 무비자로 홍콩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고 일본과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태국 관광객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인도 국적자는 최대 14일간 무비자 체류가 허용됩니다. 이에 비해 중국 본토 주민은 홍콩, 마카오 통행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홍콩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에 불과하며 무비자 혜택은 명백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